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죠. 그리고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눈앞에 둔 해이기도 합니다.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의 틀이 마련이 된 건데요. 우리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과제와 지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황명선 대표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순창 부위원장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단골 패널이시죠.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에 앞서서 관련된 영상부터 보시고 그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이리도 많은데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어찌 그리 오래 논한단 말이오? 각 지방에서 직접 결정토록 하면 되는 것 아니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 전국 시군구 46%가 소멸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92%가 비수도권, 지방입니다. 중소도시의 인구 유출이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든 상태까지 왔을 때는 아마도 비수도권, 대도시권의 붕괴가 이제 또 눈에 띄게 드러날 것이다. 네, 저희가 오늘 세 분 패널 모셨는데요. 먼저 시장님, 저희가 오늘은 논산시장 자격으로 모신 건 아닙니다. 오늘은 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모셨는데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좀 조직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말 그대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종로부터 서울, 제주에 있는 서귀포까지 네, 네. 그러니까 228개의 시군구, 네.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참여하는 우리 법정 협의체이고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네. 각 지방정부에서 법령 개정이나 자치분권에 대한 현장의 대응, 이런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에 법의 제정과 개정을 요청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28개 시군구 단체장님들이 다 가입해 계십니다. 모두 예, 모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예. 요즘 그런데 정치개혁, 정치 시즌이라 그런가요? 대선 앞두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부쩍 이렇게 발언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여야 후보들한테 대선 8대 공약 제언도 하신다고 하고요. 예. 요즘에 저한테 그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불편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정치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정치의 역할, 정당의 역할은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네. 역할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개혁의 가장 큰 역할 중에 첫 번째는 사람 키우는 일들을 네, 각 네. 정당이 그 역할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 누구를 만나야 되나, 아니면 지역위원회 위원장들 만나서 제가 시 기초 풀뿌리부터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이런 정도의 시스템에서 지금 들어가는 정치에 등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청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당은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네. 각 정당별로 사람을 키우는 이 프로그램을 사람을 네. 키우는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예를 들면 한 1년, 2년 과정처럼 향부수기라든가 그래서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 네. 그리고 주민자치, 시민에 대한 섬김 이런 정부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이후에 풀뿌리 지도자부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사람 키우는 정당의 역할 이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 3선 연임 제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줄서기 문화, 계보 정치 이런 폐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늘 반복되는데 이런 문제들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들, 정치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의원 3선 제한, 3선
연임 네, 반드시 네.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 두 가지가 정치 개혁의 저는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네. 뭐 지금 정치개혁 필요성 얘기까지 쭉 해주셨는데요. 예.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 네. 우리 황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당의 역할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네. 제가 1996년에 이제 영국 유학을 가서 보니까 동네마다 되게 좀 고풍스러운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건물에 아주 초등학생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다 과연 저게 뭐 하는 데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게 정당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 가서 책도 보고 또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발생을 하냐면 선거 때가 되면 자기 건물 밖에다가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붙여놔요, 집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그거는 이제 그만큼 자기가 공부를 하고 확신이 있고 지지하는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샤인 보스, 샤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찍고 싶은 정당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황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 개혁은 반드시 또 정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저 3선 연임 제한 저는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정당이 문제가 있는 것이 3선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좌지우지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끼고 싶어도 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회가 너무 싸우는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하원, 상원, 양원제로 둬서 상원이 그걸 좀 조정하는 역할도 한번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희가 뭐 오늘 시작하자마자 그냥 너무 새끼를 새버렸는데 오늘 저희 얘기는 뭐 크게 다른 맥락은 아닙니다만 예, 지방자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소 교수님, 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이제 뭐 내년도 아니죠. 다음 달입니다. 다음 그렇죠. 달 13일,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전면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이게 뭐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좀 의미하고, 내용하고 의미를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자치분권 2.0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합성어죠.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된 것의 가장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주권이라는 얘기를 했다면 네. 앞으로는 주민주권으로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민주권 것이 시대. 예.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재정분권에 관련된 내용에서 재정분권의 1단계, 2단계가 통과가 돼서 네. 상당 부분 지방정부의 재정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이게 네.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한다면 이제는 중앙정부의 국정 운영에 네. 지방정부가 동반자로서 네.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얘기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지방의회가 대폭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지방행정 또 지방의 어떤 운영이 네.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뭐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의회마다 이제 네.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서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좀 분주하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네. 뭐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권한이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자치분권 2.0 시대 강조해 주셨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1990년에 우리가 이제 91년에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이 되고 네. 부활된 지 이제 꼭 30년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1990년대에 부활을 할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문의를 갖추기는 했지만은 네. 그와 관련되는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되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 그 32년 만에 이제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 맞는 지방자치에 맞는 옷을 입었다 네,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모든 정책에 수반되는 것이 모든 제도에 수반되는 것이 돈이거든요. 네. 근데 이 돈과 관련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개정안이 통과는 돼서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은 되기는 하지만 네, 네. 이것이 돈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칫 혼란스러운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하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었는데요. 의장에게 이제 인사권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방의회가 그동안에 어떤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또 각종 지방의회 내에서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네, 네.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과제는 좀 이따가 다시 예, 한번 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시장님, 저희가 뭐 시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약간 헷갈리는데 시장님 뭐 때가 됐다 그럴까요? 내년 대선도 있고 네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시행이 되고 그래서 요즘에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아젠다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잔치분권 8대 공약 제안을 하신 건데 이게 네. 어떤 내용이고 이게 여야 후보들한테 대선 후보들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올 초부터 준비를 해서요. 네, 네. 저희 전국에 우리 시군구에 제안을 받았고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8대 학회가 있습니다. 네, 뭐 네. 지방자치학회부터 행정학회, 헌법학회, 다양한 이렇게 8대 학회, 재정학회까지 포함해서 학회의 회장님들과 함께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네. 내년 대선의 자치분권 2.0 시대에 정말 지방정부로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제도, 어떤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좀 네, 만들어서 네. 제안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8개를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했어요. 네, 네. 우리 8대 학회하고요. 지난번에 저기 프레스센터에서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각 당의 현재 각 당과 그리고 후보들한테 이 제안된 내용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전달하시려고요. 네. 8개 공약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하나 좀 먼저 짚어볼까요? 그중에서 뭐 많이 들어본 내용도 있고 눈에 확 띄는 내용도 있는데요. 제가 좀 제일 궁금한 건 경찰서장, 교육장 직선제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자치경찰제가 올해 시행이 됐잖아요. 네네.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고 교육감은 이미 직선제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경찰서장, 교육장까지 직선제를 하자.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8개 아젠다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게 네네. 이제 직선제 2가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찰서장하고 그리고 교육장인데요. 네네. 현장에서 우리가 92년도, 95년도에 우리 시장군수, 시도지사 그리고 지방 의원들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시민들의 눈을 보고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 지역의 치안,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안전 문제는 경찰서장이 지금 맡고 있는데요. 네. 경찰서장도 이제 내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장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경찰서의 직원들과 교육청의 직원들이 법적 지위는 지금 현재처럼 유지를 하되 네, 네. 과거에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이 민선됐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정당 공천 받으면 정치의 모든 공무원들이 종속화되느냐, 따라가느냐, 네, 네, 정치에 네. 줄서기 그런 하는 거 우려가 아니냐. 있죠.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자격을 둬가지고 그래서 경찰서장도 교육장도 그 분야에 있는 그 자격 기준을 둬서 네.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처럼 시민들의 눈을 보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주 그래야 완벽한 지방자치,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완벽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두 분 교수님 의견 좀 듣고 갈까요? 소 교수님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협의 회장님께서 8대 공약을 제안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공약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장하고 이제 교육장 직선제. 네. 자치분권 2.0 시대에 주민주권에 근거한 새로운 지방자치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 네. 그래서 주민이 직접 경찰서장과 교육장을 뽑는 것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제라고 보다도 이제 보완해야 될 문제인데요. 네, 네. 예, 종합행정,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데 단체장과 서장과 교육장이 함께 협력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더 보완되면 우리 회장님께서 제안하신 경찰서장 교육장 직선제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자치분권 2.0 시대에 의미 있는 제도로 새롭게 구축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치경찰제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건데, 예, 최 예. 교수님. 저는 그동안에 사실 논산시가 이제 큰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읍면 동장을 주민들이 뽑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전부 다 해요. 전부 다 그렇게 한 15개 겁니까? 읍면. 논산시는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동장이 나오고 싶으면 공약을 내세우고 그걸 정견 발표를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뽑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네, 놀라운 실험이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시키는 이제 그런 네. 결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가 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올 7월 1일부터 네.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찰이 지금 저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국가경찰에서 그 경찰들이 국가경찰로 들어오는데 하는 업무가 이제 국가경찰 사무, 그 다음에 또 지방, 수사 사무, 예, 또 예.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혼란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것이 이제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하고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담당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되게 맡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쪽이에요, 사실은. 네. 귀찮기만 하고 생색도 안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원화시키는 작업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이제 지방재정에서 이것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만들어 놓고 지방에 던져놓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정과 아까 그 경찰 이원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조금 바란다면은 이런 것들도 아까 종합행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런닝메이트제로 왜냐하면 혼란스럽잖아요. 네. 이거 다 이렇게 뽑고 그러면 혼란스러우니까 해서 런닝메이트제로 선거를 할 때 하면 종합행정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에- 두 분, 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현재 자치경찰 제도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 광역 그렇죠. 자치 경찰 제도로. 근데 현장에서 이 자치경찰의 핵심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치안 네, 문제, 네.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서비스 이런 문제거든요. 네, 네. 강력한 마약, 강력 범죄 이런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금 국가 사무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 네, 네. 자치경찰과 관련된 내용은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이 치안과 방범과 이런 역할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치경찰이 광역 자치경찰에서 이제는 기초 현장에 있는 시군구 단위에 시민들의 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기초 단위까지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네, 생각을 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광역자치 경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장이 답이다, 현장이 생명이다, 안전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여러 가지 그 제도 개혁은 보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 경찰서장 한 분을 시장처럼 네. 군수처럼 구청장 한 명 시민들이 선출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우리 최우택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 이렇게 그 러닝메이트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이 세세한 부분들은 이후에 보완해 가면 될 것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논산시장인데 우리 시민들이 저를 선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기 장관이나 누구 윗사람들 눈치를 보지를 않습니다. 누구 눈을 보냐면 우리 시민들의 눈을 보고 일을 하고 네.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눈을 보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 지금 자치분권 2.0 시대는 결국은
단체자치, 지방정보자치에서 시민, 주권자의 자치 시대로 이제 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주권자인 주민이 시민의 눈을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찰서장, 교육장 반드시 시민의 손으로 뽑아야 된다. 저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완해야 될 점은 있지만 큰 틀에서 가는 방향은 맞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8대 공약 제안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뭐 지방 소멸 대응입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많이 발의가 돼 있고요. 충청권에서는 메가시티 논의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죠. 지방 소멸 어떤 방안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까요? 이 8대 공약 제안에 대해서 소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지방소멸 특별 대응법이 국회에 한 10개 정도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이슈가 아주 핵심적인 이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그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10개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비수도권의 지방 소멸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네. 어떻게 새롭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 네. 다시 말하면 재정적인 측면이랄지 추진 기구랄지 이런 것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 소멸 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초광역 메가시티 문제가 최근에 부울경 지역, 또 대전, 충청, 세종 지역, 네.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 얘기는 그만큼 비수도권 지역이 어렵다라는 그렇죠. 예. 그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범정부적인 어떤 협의회를 만들어서 국무총리실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그 구역의 설정보다도 구역을 설정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보육과 교육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구체적인 대안이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 다 생각해 보면 뭐 다시 또 지방자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의 답은 사실 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답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걸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개헌을 해야 돼요. 개헌을 네. 해야 되는 이유가 자치분권과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 있는 개헌이 통과가 된다면 또는 중앙에서도 이제 그런 헌법의 기초에서 모든 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지금은 이제 양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도 수도권하고 지방이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수도권이 전체의 뭐 한 12%인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데 전체 88%의 땅을 가지고 있는 지방하고 인구도 똑같고 이렇게 하는데 추월했죠. 예. 더 중요한 것은 그쪽에 모든 핵심적인 원안들이 다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그 원액 시대를 이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울경이라든지 또 충청권 메가시티라든지 그다음에 네, 대구 경북 뭐 광주 전남 이렇게 해서 국가를 한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으로 큰 단위로 그러니까 규모가 경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걸 풀어줌으로 해서 네, 그걸 네. 좀 키워 나가는 것이죠. 네. 이것이 돼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지방을 소멸할 수 있고 또 요즘엔 입시철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네.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가려고 지금 희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조차도 이제는 학생을 채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차제에 그런 것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나라는 어차피 교육 때문에 다 서울로 올라가니까 네. 우리의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좀 보고 배워야 될 모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프랑스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네. 파리 1대학부터 8대학까지 이렇게 나누듯이 대한민국도 서울대학 제가 볼 때는 해체하고 국립대학을 1대학, 2대학 이렇게 해서 그 각 거점마다 그런 네네. 대학들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면 네네. 오히려 지방 소멸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점 국립대를 예, 예, 1대학, 2대학, 3대학 예, 예, 이렇게요. 예. 교육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여기에 예. 덧붙여서요. 네네네. 지방 소멸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라는 것을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저는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출산 고령화는 조그마한 하나의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그냥 똑같은 그렇죠.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 논산보다 서울 서초구가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네. 전국적인 현상이고 근본적으로 지방 소멸의 핵심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보면 우리 논산 같은 경우 다른 도시를 보면 인구 유출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인구 유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의 모든 그 경제 활동, 취업과 그렇죠.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인서울로 가기 위해서 전부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국가 구조를 개조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지 않고는 결국 지방 소멸을 인구 유출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할 것인가. 그러니까 네. 서울 수도권에 갖고 있는 100대 기업의 91%가 지금 다 집중돼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활동의 그 카드 전표를 보면 81%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과 경제와 그리고 대학 이게 집중돼 있거든요. 이 모든 인프라가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이 근본적인 시스템을 지방 소멸이 되지 않도록 지역으로 환원하는 이 근본적인 네, 정치권과 국가의 지도자의 결단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네. 사실 뭐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네. 선생님, 논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딸기 농사지러 수도권의 젊은이들이 귀성하는, 네. 귀촌, 귀촌하는, 귀농귀촌. 네, 귀농귀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많이 오고 있죠. 삶의 질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논산요. 예. 결국은 농촌일수록 결국 그 교육과 문화, 네. 의료, 건강 이런 문제들이 큰 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게 사실이죠. 네.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계속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네, 해왔죠. 네. 그래서 많은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여건과 혜택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우리 논산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그 지역에서 인구 유출, 네, 대학 네.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서울 수도권에 대학 가는 이 부분 집중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역에 분산할 것인가. 네. 두 번째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역과 대학과 네. 그리고 기업과 산학 협력을 해서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로 떠나지 않은 인구 유출이 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또 네. 하나는 지역에 있는 현재 있는 지방에 있는 기업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력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과 제도 개선을 더 해줄 것인가. 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아까 잠깐 개헌 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과제 얘기 좀 짚어볼게요. 지금 해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가 실현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재정분권이 제일 중요한데요. 아까 최 교수님 그 가장 큰 과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뭐 지역에서 보조금을 주는 일 가지고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재정분권이 선결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글쎄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의 세입 구조가 제 머리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2대 8입니다. 지방이 2고 네, 중앙이 8인데 이 구조를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7대 3 갔다가 최종적으로 6대 4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6대 4 정도 돼야지만이 지방에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정책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걸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를 가지고 20% 가지고 실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지금은 이제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국회에서 도장을 이거 찍어야지만이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지방 정부가 과세 자율권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이 지역에 많이 있는 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저 제주도 같은 데는 관광과 관련되는 세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특화시켜서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관련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네. 과학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과세 자주권을 좀 보장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저 수 교수님 일본에서 공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석사 논문 쓸 때 그걸 했습니다. 그 법정 외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법정세 외에 그 네, 지역의 네. 특성화를 해서 하는 법정 외세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것이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은 복지 비용이에요. 네.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 이쪽 그 지방에 있는 그 자치단체는 이 복지 비용이 거의 50% 내외로 지금 이제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억이 있으면 그 중에 50억은 복지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나머지 50억 가지고 인건비 지출하고 정책 펼치고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지 비용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대통령 선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선거 때 대통령이 우리한테 지방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공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이 되면 그것을 실행하고 실행할 때 마치 자기네가 중앙에서 다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실행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발이죠. 여기 있는 니네 주민들이 니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혜택을 보니까 니네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왜 나만 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복지 정책의 출발이 중앙이다 보니까 저는 복지 정책의 일몰제를 하든지 아니면 네. 그 출발 자체가 중앙에서 했으면 중앙에서 돈을 줘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 교수님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 현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죠. 1단계 재정분권과 2단계 재정분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해서 지금 전체 예산으로 하면 8조 5천억 원이 네, 네.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지금 2단계에서는 약 3조 6천억 정도가 4조 1천억이네요. 네. 이 정도가 이제 지방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전체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에서 지방 정부로 이양된 것이 16조 7천억 원입니다. 이제 물론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게 다 갔다고 해서 재정분권이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그리고 지방에서 쓰는 것과 국가가 쓰는 것이 서로 다르거든요. 국세, 네. 지방세 비율은 7대3, 8대2 정도 된다면 실제 쓰는 것은 지방정부가 한 7 정도 씁니다. 근데 이 돈을 쓰는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중앙부처가 모든 돈을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꼬리표 달린 돈으로 이제 넘겨줍니다. 네, 예를 네. 들어서 논산시에 한 100억을 중앙부처가 넘겨줄 때 100억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100개의 1억씩 모든 것을 보조사업을 하게 하고 또 끈을 붙여줍니다. 이제 이것은 여기에만 써라. 그리고 니네가 30%를 대라.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논산시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지 않을 수도 없지만 받고 나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 자율성이 많이 훼손된다는 거죠. 네, 네. 어차피 논산시에게 돈을 주려면 100억을 줄 때 알아서 시장에게 네. 또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쓰도록 넘겨줘야 되는데 네. 꼬리표 달린 돈 그리고 거기에 또 매칭을 하도록 하는 네.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넘겨가는 돈이 푼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재정의 운영 방안에서 저는 심각하게 재정 운영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주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30만 원 용돈 줄 때 알아서 쓰도록 하는 거하고 네. 30만 원을 30개로 쪼개서 네. 아침밥, 점심, 저녁 네. 또 아침은 어느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네, 먹어라 네. 이렇게 정해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녀는 요즘 젊은 애들이 아침에 잘 안 먹거든요. 또 그렇죠. 김치찌개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엄마가 부모가 시켜준 대로 그걸 쓰게 되겠. 그러니까 자녀는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 네. 또 실질적으로 그 용돈을 쓰는 자율성도 훼손되고 네. 그래서
부모 밑에 캥거루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캥거루족이 되는 네.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네. 돈은 돈대로 비효율적으로 쓰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다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지방을 캥거루족을 만들고 있는 시장님 직접 기초자치단체 운영하시면서 한계를 느끼신 적도 많이 있으시죠? 네, 우리 그 수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네, 네. 재정분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8대 2에서 지금 이제 7.5대 한 2.5 문재인 정부에서 됐는데요. 저도 이제 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 재정분권과 관련돼서 4대 협의체의 장으로서 정부랑 그동안 계속해서 네, 네.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당국이 큰 의지가 없어요. 네. 정말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이 모든 돈을 이거 쥐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방정부 228개, 17개 시도가 있는데 모든 지방정부들이 자율권을 갖고 네. 현장에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서비스는 더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대신 그 역할들을 지금 해주는데 네. 중앙이 그 권한과 예산들을 자율성을 함께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내년도에 대선에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은 6대 4까지 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까지 지금 7.5대 2.5인데요. 6대 4까지 반드시 저희들이 관철을 할 예정이고요. 내용이고 이번에 재정분권 2단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정말 네. 총리님부터 대통령부터 의지를 갖고 노력을 했는데 네. 정말 재정당국이 협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7대 3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6대 4까지 가서 네. 정말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복지의 영역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율도 그렇고요. 아까 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돈을 주면서 항목을 30개로 쪼개주는 지금 딱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 논산시에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글로벌 해외 연수를 하고 있어요. 네네. 수학여행 갔던 프로그램을 청소년들한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들을 중국 상해 임시정부에 네, 네, 보냅니다. 반은 부모님이 그 국내 여행 가는 비용은 되고 나머지 비용을 저희 분담하는데요.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사람을 키우는 정책이고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정책인데 저희 논산시에서 정책을 디자인해서 만드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저희의 시비를 갖고 이제 나머지 분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람에 대한 사업들을 할 때 자율권을 갖고 포괄적 예산을 지원해주면 네. 정말 다양한 시민들의 그러니까 획일화된 정부의 획일화된 지원 사업이 아니라 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민들과 청소년, 농민들에 대한 그 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 꼭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사업이 아니라 네. 이 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선결과제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바로 개헌입니다. 뭐 역대 선거 때마다 늘 화두였죠. 그렇지만 뭐 실제 개헌은 제 기억엔 없습니다. 이루어진 적이.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소 교수님부터 좀 개헌 얘기 좀. 개헌의 문제는 이제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왜 지금 내년 대선 맞이해서 개헌 문제를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비수도권의 문제를 정책으로 만들 때 결국 이제 국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 적고 수적으로 네. 또 비수도권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충북도지사 이시정 지사를 잠깐 만났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국회에서 막히더라는 거죠. 네, 네. 지방의 이슈가 결국은 법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상원제와 같은 양원제 시스템을 해서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좀 더 여기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양원제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재정 분권 얘기를 했는데 과세 자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과세를 하고 싶어도 과세 자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지역에서 법률로 또는 조례로
특정 세목을 만들고 싶어도 그걸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세 자주권이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고 또 네, 네. 개헌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난 제가 좀, 저 2018년도 3월 달에 이것이 그 헌법을 대통령이 발의를 했었어요. 발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들어가 있어요. 총론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들어가 네. 있고 또 행정 수도와 관련되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들어가 그래서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제 자치분권과 관련되는 그런 자치분권형 헌법으로 이렇게 개헌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국회에서는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지나가서 그냥 네. 폐기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배수지에서 물을 틀잖아요. 물을 틀어줘야지 집에서 상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위에서 짠 거 버리면 아무리 틀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네. 사실은 물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개헌이 되지 않으면 헌법에서 최상위법에서 막혀버리면 네. 밑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서 네. 브레이크 한번 밟아버리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왜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냐면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그게 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 5년 단임제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앞에 한 2년 정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3년 때부터는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계속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거,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지금 뭐 엉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도 불안해하는 거.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각 당에서 사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가 유리하겠지. 저런 네, 제도를 도입하면 이게 유리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합의가 안 되니까 계속 무산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끝나면 저는 네. 반드시 저는 개헌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뭐 4년 중임제가 됐던 2원 집정부가 됐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요. 저희 이제 8대 아젠다 가운데서 개헌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앞서 우리 최우택 교수님 말씀대로 열어보지도 않고 폐기가 됐거든요. 행정수도만 논란이 됐었죠. 예. 근본적으로 정말 이 권력구조와 관련돼서 중앙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국민과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그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인식들이 부족한 것이죠. 네. 저희가 이번 내년 대선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자치분권 국가를 개헌운동을 저희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헌법에 보면 117조하고 118조의 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를 법률로 성격과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118조에는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 딱 두 가지 조문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대전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유성자치단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단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당당히 지방 정부로 불리울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정부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행정과 조직과 재정 네, 네. 이런 것을 헌법에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네. 주권자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 내용이 아니라 지방 분권적 헌법 개헌이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네. 꼭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네. 지금 헌법의 문제가 뭐냐면 117조, 네, 네. 118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정이 딱 두 개인데 거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지방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한 얘기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헌안에 예, 지방의 개헌안에, 역할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언들을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요. 뭐 대선 한 70일 남았고요.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도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런 어떤 대전원의 시대에 저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룩하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마무리 발언 한 1분씩밖에 못 들을 것 같아요. 우리 소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앞으로 지방자치와 함께 균형 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자치단체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자치단체는 못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 정부가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함께 가서 이 앞뒤 바퀴가 함께 운영하는 네. 그래서 못 사는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적인 발전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좀 네. 도모하는 그래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생태계를 네. 좀 구축을 해야 된다. 이 생태계들이 많이 왜곡되고 깨지고 있는 것을 네. 새롭게 구축해서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네. 그런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두 날개가 돼야 된다. 예, 최 교수님. 예, 저는 뭐 늘 강조하는 것이 이제 개헌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 지금 하고 있고, 네네. 아마 내년 5월까지가 이제 그분의 임기인 것 같은데, 뭐 그 전에 잘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꾸준히 추진이 돼야 되고요. 또 이제 중앙의 입장에서 지방을 걱정하는 것이 니네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지방에서 하고 있는 사무의 80%는 위임 사무예요. 네네. 어차피 지방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업무가 재배분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돈도 내려오고 네. 사람도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지방이 잘 살아야 세포가 잘 살아야지 살아있어야지만이 그렇죠. 건강한 네. 그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헌은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시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참 많이 우리 국민들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 내년도에 그 예산 가운데서 지역화폐 예산이 많이 올 예산보다는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재정당국과 국가 차원에서 또 정치권에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소외됨 없이 아주 두텁게 아주 다시 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자치와 분권의 정신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요. 무엇보다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또 지방 선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국 그 시장, 군수, 구청장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헌부터 시작해서 8대 아젠다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책임 있게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현장에서 시민과 우리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이 지방자치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지 오래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민들의 주인의식, 다시 말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일 겁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세 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